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 우리 그거 안 한 지 얼마 됐는데. 그러니까 나 순간 그러니까. 하는 줄 알았어. 나도 음. 하면서 갑자기 맞다.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시작을 안느가 했었네. 그쵸. 이제 개- 최근에 개편되고 어. 나서 개편하고 나서. 여러분 안녕 이렇게 했었죠. 맞아. 안녕, 맞아. 이렇게 했었지. 맞아. 안녕. 안녕. 내가 먼저 하니까 이상하네. 그러게. 안 이상한데? 고마워.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소중한 후원부터 읽고 시작할게. 우리가 회복력 시대가 올라갔지. 이게 올라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그리고 호응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회복력 시대에 이장관 행복축구기원님이 1,000원, 그리고 콩피아님이 1,000원 팟빵으로 후원을 해주셨고, 계좌 후원으로 오랜만에 한 분이 그 후원을 해주셨는데, 3번에 걸쳐서 5,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따뜻한 커피 드시면서 해요. 바이 하이델롱. So sweet. 근데 우리 진짜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 우리 한 잔씩 하면서 녹음하고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요. 음. 진짜 따뜻해요. 진짜 간만에 커피 들고 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댓글 하나씩 읽고 시작할까? 댓글 리스트 좀 줘봐. 리스트를 리스트를 줘? 달라고? 지금 정리 안 했어? 우리가 이렇게 해. 장난이에요, 장난. 컨셉입니다, 컨셉. 나는 팟빵 댓글에 콩피아님이 민음사 TV 좋아하신다고. 이 작가도 주기 힘든 독서광들의 찐광기를 느낄 수 있다면서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 나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 콩피아님도 출근길에 민음사 광고 들어왔다는 부분까지 들었는데 하루 종일 들뜨셨다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랬거든. 약간 내가 덕질하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오퍼를 받은 게 너무 뜻깊어가지고 이거 광고 받고 나서도 나도 계속 기분이 좋았는데 콩피아님도 그랬다 그러니까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나 댓글 하나 읽어보면 유튜브에 어스틴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쉴 틈이 생겼을 때마다 지지익선을 듣고 마음을 충전해 왔습니다 하고 와. 이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이신 거지? 그러니까 나도 뭐라지? 프로필 사진? 뭐 보고 외국인이셔가지고 근데 이게 연예인 사진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네. 그래서 뭐지? 그리고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한다는 말이 한국인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 그렇지, 맞네. 그래서 근데 외국인이 이걸 들을 가능성이 얼마 된다 생각해? 하지만 외국인이신 것 같고 이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시면 저희가 한번 모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외국인이시라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오셔서 어쩔 건데. 오셔서 한국에서 석사하는 이야기 우리 들어보고 싶지 않아? 재밌다. 재밌겠다. 난 좋을 것 같아. 재밌겠다. 그냥 사는 얘기 듣는 거지. 그래서 지지익선을 지금까지 한 3년 이상 하면서 초등학생 한 2분 받고 중학생, 고등학생 받고 나이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많이 뵀는데 외국에서 사는 한국분 청취자분들은 많이 뵀어도 그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 청취자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계속 많이 들어주세요. 내가 읽고 싶은 댓글은 블라블라님이 이건 이제 이벤트 참여 댓글이기는 한데 그 맨 위에 이스타TV에서 안느님의 매력에 취해 지직선까지 건너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때면 꽤 옛날이잖아. 추억이다, 추억. 한 1년 반 지났나? 벌써 그렇게 됐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게 안느가 한번 이렇게 헤드헌팅 당해서 외부에서 외부로 간 적이 있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때 날 좋아하실 수 있지. 근데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때 날 아시게 된 분들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었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시즌 바뀌고 내가 처음으로 얘기를 이렇게 마이크를 내가 주도적으로 잡고 얘기하는 날인데 이렇게 반말로 주도하려니까 난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내 얘기를 해야 돼서 열심히 얘기를 해볼게. 내가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올렸지만 내가 이렇게 쉬는 동안 지직선이 방학을 맞이하고 한 3개월 정도 쉬는 동안 이탈리아를 한 2주 정도 갔다 왔어. 길게 갔다 왔다. 한 3년 정도 바득바득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갔다 왔는데 인스타 댓글에도 그렇고 그 이탈리아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있어서 안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얘기 나왔을 때 빨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고 이제 안느나 앤서 아니면 듣는 분들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유럽 특히 서유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럽이 그렇지만 종교, 미술 그리고 건축 이게 볼거리의 거의 대부분이지. 그치.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문외한이지. 근데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이제는 기초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아닌가? 지직선을 통해서라도? 이게 한 번 들었다고. 다 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치. 그래도 우선 종교는 지직선 오래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나는 뭐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치.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나는 어떤 종교를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믿더라도 안 믿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치. 그것조차 없는 거지. 나는 아예 종교가 내 인생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야, 맞아. 약간 도화지 같아. 종교 쪽에서는.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종교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난 숙연하게 듣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종교 뭐 미술도 잘 모르고 그냥 미술관을 그냥 산책 가듯이 가는 거지 뭐 엄청 감흥을 받는다거나 유명한 작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실제로 그 현대미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신영님 모셔서 했을 때도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건축도 그렇고 잘 몰라서 되게 재밌게 보고 왔고 근데 이제 사람이 좀 계획적인 편이라서 이 모든 것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가기 전 가고 있는 중 갔다 와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봤어. 아유 질린다. 이걸로 방송한 할 것까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왠지 내가 가서 되게 중요한 건데 놓칠까봐 좀 미리 혹시나?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서 봤는데 뭔지 몰라서 공부를 했던 것도 있고 이제 갔다 와서 다른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어떻게 느꼈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좀 지식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토픽별로 좀 준비를 해서 그 토픽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각 토픽당 하나의 랜드마크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오늘 풀어갈 예정이고 이게 아무래도 음성 컨텐츠다 보니까 내가 뭐 미켈란젤로의 무슨 작품이 좋아요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오늘 언급한 모든 랜드마크는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면 이탈리아를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조금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면 이탈리아는 각 도시별로 특징이 매우 다른 게 특징이에요. 혹시 이거 알고 있었어? 난 몰랐어. 난 이탈리아가 그냥 옛날부터 하나의 나라인 줄 알았어. 한 나라 아니야? 하나의 나라이기는 한데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지. 지역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 그 이유가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탈리아도 통일됐구나. 통일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 1870년. 이게 사실 뭐 역사라는 게 어느 순간 탁 잘라서 이때부터 통일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에마누엘레 2세가 이제 국부로 좀 추앙을 받는 분이고 그분이 1870년에 이탈리아를 통일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를 여행 가면은 그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진짜 로마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 엄청나게 큰 무슨 생일 케이크처럼 생긴 하얀 건물이 있는데 그게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자 통일기념관. 그래서 통일기념관이 신축이야. 로마에서 보면. 로마 기준으로는 그 정도가 신축이다. 1870년에 통일하고 지은 거면 신축이다. 그 정도면은 신식. 그치. 기원전 건물도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탈리아는 애초에 그 이탈리아라는 그 반도 안에 이제 여러 도시국가들이 경쟁을 엄청나게 하던 그런 약간 도시국가 위주의 나라들이 많았는데 이제 1870년에 통일이 된 거지. 그러니까 통일한 지 2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특징이 많아. 특색이 많고 실제로 각 도시마다 이제는 사투리라고 표현하지만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게 있어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베네치아에 가면 수상도시가 나오고, 그지. 피렌체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뽀샤시한 그런 건물들, 뽀샤시한? 빨간 지붕에 뽀샤시한 건물들이 막 나오고, 로마에 가면 기원전 건물들이 즐비하고, 약간 모든 도시마다 좀 특색이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 첫 번째 토픽으로 내가 꺼내는 거는 종교야. 종교. 그래서 이탈리아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끝났고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당연히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 실제로 지금도 바티칸이라고 하는 뭐 천주교라고 표현을 해야겠지? 천주교의 이제 일장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지. 나는 이 종교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몸소 느낀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콜로세움을 보러 가면 이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멋들어지게 있는데 한 반 정도는 부서져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게 오래돼서 부서진 줄 알았어. 그래서 오래되긴 했잖아. 그치. 맞아. 그 거의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지. 그래서 나는 콜로세움이 그냥 오래돼서 부서졌나 보다. 근데 막 실제로 난 안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 기둥만 있고 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다 삐쭉빼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오래됐나 보다 했는데 그 옆에는 개선문이 하나 있거든. 근데 그 개선문은 그대로 있어. 맞아. 그래서 둘 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콜로세움만 부서져 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돌이 부족해서 대박. 이게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와. 베드로 성당이 진짜 엄청나게 커.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종교가 거의 전 서유럽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 그때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데 이제 부족한 거야. 돌이. 그래서 돌을 어디서 구하지 하고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지어놓은 돌이 있네. 근데 그때는 콜로세움의 가치가 없지. 종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치. 그냥 돌덩이야. 그냥 돌덩이여서 저걸 떼서 이제 지었다. 그래서 이제 반 정도가 허물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 시대 때는 그 콜로세움 주변 지역이 관리가 안 돼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종교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시기를 보낸 곳이다. 와. 뭐 사실 이건 어느 서유럽을 가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로 생각해봐서 뭐 종교든 뭐든 뭐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돌이 부족해서 경복궁에 돌이 많던데. 그런 일은 없지. 그러면 이제 백골이 된 고조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놈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종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위해서 종교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 하고 갔어. 종교를 모르면 유럽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갔는데 뭔가 메시아나 신으로서 종교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상가나 뭐 철학가나 혁명가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좀 공부를 해갔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미술이나 음악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난 성경을 안 읽어봤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파트가 클라이막스인 것 같더라고. 아니, 클라이막스란 표현을 써도 되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참고를 했던 작품은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유명하지. 그거는, 이거 영화인데 종교인은 오히려 보기 힘든 영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너무 보기 어려운 그런 영화라고. 근데 나는 보는데도 종교인이 아닌데도 아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까지의 스토리를 되게 담담하게 정말 처절하게 담고 있는 맞아. 그런 스토리인데 그거를 좀 보면서 많이 이해를 했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많은 미술 작품들이나 뭐 음악들이나 종교 작품들이 이제 보이더라고. 그리고 혹시나 안 본 분이 있다면 이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어디서 선정한 건지 모르겠어. 죽기 전에 봐야 할 1001편의 영화라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 근데 명화지 명화. 그래서 안 본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선 종교를 기준으로 이탈리아 역사를 진짜 훑어보는 것도 이렇게 훑어볼 수는 없지만 진짜 짧게 정리를 해보면 애초에 고대 로마는 애초에 다신교였어. 애초에 다신교였고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약간 신 중에 한 명? 그런 정도로 생각하던 곳이었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로마에 보면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있어. 그 기원 후 1세기인지 기원 전 1세기인지 되게 옛날에 세워진 신전인데, 그 판테온 신전이라는 뜻이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 이게 너무 많은 신을 믿으니까 신전 짓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이야기하는 건가? 근데 오케이. 그게 뭐 바이킹 쪽에서 믿는 신이든 그리스에서 믿는 신이든 로마에서 만들어낸 신이든 그냥 다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저기 하기 귀찮으니까 다 모여서 해 그냥. 그치. 어차피 양 태우고 할 거 아니야. 그 위에 구멍도 뚫려 있어. 구멍 뚫려 있으니까 재물도 태우고 여기서 해라고 할 정도로 다신교를 시작으로 하는 게 로마인데, 이후에 이제 예수의 탄생이나 죽음을 지나서 기독교가 메이저 종교가 되는데 그 메이저 종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혹독하지.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아주 혹독한 탄압을 받아. 그치. 한 300년 정도. 야, 300년 정도 탄압을 받는데도 살아있는 종교라는 게 난 더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우선 탄압을 받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신교 사상이랑 좀 상충되고. 그러니까 단일 신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인데 다신교인 로마와 섞이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황제가 여러 신 중에 하나처럼 숭배받는 대상 중 하나였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혹독한 탄압을 받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1시간 얘기해야 되지만 정말 혹독한 탄압을 받아. 그냥 다 죽어. 그냥 싹 쓸어버려. 근데도 지하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독교가 명맥을 이어가고 참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나서 300년 정도 탄압을 받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황제가 나와.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 뭐 무슨 전쟁인지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전쟁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는데 꿈을 꿨네. 근데 거기서 천사인지 뭐 신인 뭐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런 예언을 들어. 그리고 지금 뭐 가릴 게 뭐 있어. 이겨야지. 그래서 출전 전날 모든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라고 해. 그리고 대승을 해.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가 맞다. 이거다. 해서 밀라노 칙령을 반포를 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지. 근데 여기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겠다라는 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해가 끝난 거지. 그리고 7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을 해. 그러니까 이전에는 콘스탄티누스는 그냥 기독교 믿어도 돼. 300년 정도 괴롭혔는데 이제 안 할게. 그 정도인 거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빼고는 아무것도 믿지 마가 된 거지. 이게 갑자기 바뀐 거지 위아래가. 이게 이렇게 잘 받아들여졌을까 근데 당시에? 뭐 얄짤없지 여기는. 하긴 뭐.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300년 동안 했던 거를 내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앤서가 잘 지적을 한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기독교가 300년 혹은 370년 만에 탄압받던 종교에서 탄압하는 종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교적 행위가 금지되고 우상숭배 금지되고 여기저기 있던 신전 다 때려부시고 콜로세움에 있던 돌 떼다가 뭐 성당 짓고 이렇게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거지. 중세. 그리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종교가 이 유럽권을 지배를 해. 그러니까 300년, 370년 탄압당하고 한 1000년 정도 중세 기간 동안 전 유럽을 거의 기독교가 이제 지배를 하는데 이제 그 1000년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기독교라는 혹은 천주교라는 명맥은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만 그걸 굳이 1000년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있기 전까지가 종교를 넘어서 그냥 그 사회 자체가 돼버린 중세시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0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종교 토픽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스토리만 알아도 나도 종교에 전혀 모르고 성경은 한 장도 안 넘겨봤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종교 건물이나 종교 미술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종교 토픽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를 추천하자면 앞에서 나왔던 성 베드로 성당. 가본 사람 있나? 나 가봤어. 나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처음 가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너무 커서 야 여기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와도 감화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더라고. 돌이 부족했을 만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이름이 그 초대 교황이자 그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인 베드로가 순교한 위치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고 그 보통 이제 투어 돌 때는 바티칸 성당이다. 그래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바티칸 투어한다 이런 식으로. 바티칸 성당이다라고도 많이 하고. 근데 난 재밌었던 게 여기서 좀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믿거나 말거나야. 난 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 베드로 성당에는 그 성유물, 그러니까 약간 보물 같은 거지. 그 종교의 보물 같은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난 좀 믿지 못하겠지만 예수가 매달려 있던 십자가의 파편, 그리고 성녀 베로니카의 수건의 일부. 이 성녀 베로니카는 내가 영화를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엄청 거대한 십자가를 등지고 올라갈 때 물 준 사람인가? 그 얼굴을 닦아준 얼굴을 닦아준 그거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롱기누스의 창의 일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보관하고 있대. 이 롱기누스의 창은 그 예수가 실제로 죽었는지를 찔러봤던 창이었나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관되어 있을까? 극비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는 거지. 그냥 전해지는 그치.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토픽은 이렇게 성 베드로 성당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두 번째 토픽은 미술이야. 미술. 미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갔어. 여기 사실 유럽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미술관, 박물관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미술관 한 군데 가서 관 하나만 돌고 그냥 그 다음날 또 다른 관 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잖아. 맞아, 너무 맞아. 커서. 입장권이 한 그런 것도 있어. 한 3일 입장 가능권. 이렇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월화수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을 정도로 미술이 어마어마한데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좀 아까우니까 뭐라도 좀 공부를 해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서유럽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때 미술의 가장 큰 키워드는 르네상스지. 그치. 그래서 앞에랑 조금 이어지는데 한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연구만 해. 그냥 그거 빼고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과학, 뭐 경제, 뭐 상업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다 성경을 공부하고 뭔가 성경을 정말 디테일하고 딥하게 연구해서 새로운 뭔가 찾아내고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건데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14세기부터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인본주의 사상이 많이 퍼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하면은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토픽은 원근법이야.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원근법이 있기 전에 미술은 중요한 걸 크게 그리고 앤서가 얘기했었나? 이거 그 회복력 시대에 나온 얘기지. 똘기가 얘기했었지. 회복력 시대 최근이네. 옛날도 아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걸 크게 그리고 그래서 항상 그 종교 그 중세 시대 그림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제일 크게 그려져 있고 밑에 그 제자들이 한 중간 크기로 그려져 있고 밑에 누군지 모를 분들이 이렇게 막 천사들 자잘자잘하게 그리고 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어. 그치. 좀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기괴해 보일 정도로 너무 평면적이어서 기괴한데 이제 원근법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 뭐 미술사학적인 그런 연구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 근간에는 세상을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는 세상인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필수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은 뭐 소실점이라든지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때는 아주 대단한 발견이었고 사람들을 깜짝 놀랍게 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 피렌체에 가면 마사치온가 그분이 처음 그렸다고 그러니까 원근법으로 만들어진 첫 작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뭐 썰에 의하면 그걸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림 뒤에 혹시 공간이 있나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충격적인 그림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 원근법은 굉장히 뭔가 쇼킹한 혁신이었다. 혁신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원근법이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인본주의.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 미술까지는 뭔가 예수님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뭐 여러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누군가 찡그린 표정을 한다? 바로 종교 재판이야. 어디 막 어디다 대고 바로 그냥 뭐 경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을 그렸는데 여성의 팔이 머리 뒤로 넘어가서 겨드랑이가 보인다? 바로 종교 재판이야. 근데 르네상스에 오면서 그 인간의 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기 시작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발칙했냐면 그 사실 아담하고 이브는 그 사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치. 상상화잖아. 상상화. 그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를 너무너무 평면적으로 그리긴 하지만 너무너무 약간 성인처럼 그려. 온화한 표정에. 그 성이 세인트처럼. 근데 이게 르네상스로 오면 그 이제 내가 어설프게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 그치. 맞아. 그 장면을 그리면서 아담과 이브가 너무 추워서 발발 떠는 막 울 듯한 표정으로 발발 떠는 그런 모습을 막 그리거든. 그게 조금만 중세시대로 넘어갔으면 바로 종교재판에 목이 댕강할 일이지만 르네상스가 오고 종교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의 변화를 보면 미술관이 조금 재밌어. 그러니까 사람이 미끈미끈하고 뭔가 표정이 다채롭다? 그럼 대부분 르네상스다. 근데 사람이 뭔가 경건하고 그냥 뭔가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표정인가 싶으면 대부분 중세시대 미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르네상스의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작품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뭐 천지창조를 포함해서 뭐 최후의 심판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피부가 매끈매끈해. 그치. 명암을 줘서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그런 것도 다 르네상스 인본주의에 의해서 그냥 우리 자체를 우리답게 표현하자. 그 옛날에 중세시대 미술 보면은 그 세인트들, 성인들 뒤에 이렇게 후광. 맞아. 동그랗게 광채를 그려. 그치. 그런 게 없어져. 물론 그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시대를 따라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사람답게 그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 스토리만 알아도 이제 르네상스 미술을 좀 재밌게 중세랑은 이렇게 다르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술 토픽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를 추천하자면 근데 하나만 추천하기 참 어렵긴 한데 그래서 내가 회화랑 조각을 하나씩 추천을 하면 회화에서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악당. 아테네 악당. 이거 알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여러 동시대를 안 살았는데 여러 철학자를 그냥 자기 상상으로 그려놓고 이제 가운데 플라톤이랑 그 옆에 누가 한 명 있는데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분? 아리스토텔레스인가? 플라톤이 위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이상을 뜻하는 거고 맞아. 다른 철학자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을 뜻하는 거다. 뭐 이런 거 미술 배울 때 배웠던 것 같아. 맞아. 엄청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게 이 작품이 바티칸 미술관 티켓의 상징 그림이야. 맞아. 티켓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인증샷 찍잖아. 맞아. 그래서 아테네 학당을 추천을 하고 이 아테네 학당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원근법이 엄청 잘 표현된 작품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잘 그려져 있어. 고뇌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고 조각에서는 이분이 빠질 수가 없는데 사실 이분 얘기만 해도 난 1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발제 하나 딸 수 있는 미켈란젤로. 천재 중에 천재. 어디서 들었는데 누군가 천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미켈란젤로의 일대기를 봐라. 라고 할 정도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이건 너무 유명하죠. 이것도 유명하지. 그러니까 사실 피에타라는 거는 이제 슬픔, 비탄이라는 그냥 단어고 이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작품을 다 피에타상이라고 하지. 근데 다른 피에타 조각들이랑 특히 이제 중세 시대에 나온 피에타 조각이랑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옆에 두고 보잖아. 내가 인스타에 올려줄 건데 그냥 차원이 달라. 급이 다른. 레벨이 달라. 그냥 그 작품의 레벨이 달라. 그리고 실제로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0살에 만든 작품이야. 20살에 그걸 만들었다고? 미쳤어. 진짜 물론 뭐 요즘은 유튜브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볼 수 있는데 그 디테일이 미쳤어. 디테일이 약간 뭔가 옷의 느낌이라든지 맞아. 흘러내리는 듯한 그 옷.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얼굴의 그 매끈매끈함이라든지 여기도 좀 썰이 많이 있는데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 피에타 상을 미켈란젤로가 처음 발표를 했어. 짠 하고 발표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엄청 비판을 해. 내가 보기엔 시기 질투인 것 같긴 한데 그거 보면은 인스타에서도 지금 같이 보면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거구처럼 조각이 되어 있어. 되게 거구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 앳돼. 어려 보이게 되어 있어. 그리고 되게 엄청나게 큰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약간 뭔가 예수는 잘 안 보이고 성모 마리아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이 엄청 비판을 했어. 이건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시선으로 나의 작품을 이해하려 들지 말라. 이 인간들 따위가 감히. 그럼 누가 그래서 실제로 피에타상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 하늘에서 보면 비율이 완벽해. 와우. 소름 돋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모습이 정면으로 보이고 와. 성모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를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그 거구처럼 보이던 마리아의 느낌도 없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 신기하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걸 예상하고 이거는 인간들이 보는 작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작품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 놈이지. 이건 썰이야, 진짜야? 진짜야, 진짜. 난 놈이지. 그냥 사실 천재지 그냥. 혓바닥도 난 놈인 것 같아. 그 그치? 정도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썰은 너무 잘 만들어놨어. 자기가 보기에도 미켈란젤로가 보기에 그래도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자기의 그 자긍심이 끌어넘칠 때야.
근데 이거를 누구 작품인지 모르는 게 좀 아쉬워서 그 밑에다가 살짝 조각을 다 했어.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서 밑에다가 미켈란젤로라고 이름을 적었어. 이름을 적고 그러니까 몰래 이름을 적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적었다는 게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5점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생각의 흐름이 가. 왜? 사실 인간을 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었음 이런 거 안 적어놓잖아.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아놓고 내가 낳았음 이렇게 몸에다 뭔가를 주기를 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내가 뭐라고 내 작품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적는가.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에 만드는 모든 작품에 서명이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서명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이 조각상이 피에타상이다. 그런 약간 그 천재 미켈란젤로의 20살의 패기 어린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미술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나는 미술은 너무 많이 봐서 유럽 여행 갔다 올 때마다 좀 미술을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바티칸 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그 다비드상이 있는 그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뭐 엄청 많지 뭐. 지금 얘기했던 요 정도의 서사만 알아도 많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미식. 음식이지 음식. 근데 여기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여행을 가서 진짜 맛있게 먹었다라는 음식이 있어? 여행 가서 진짜 맛있게 먹었다? 나 있긴 있는데. 그래? 나는 항상 그땐 되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냥 여행이어서 맛있었나? 근데 그게 상황이 주는 그런 것도 있지. 나도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이제 순례길 걸을 때 갔던 숙소에서 만들어줬던 파스타 그거였거든? 근데 그게 이제 너네 한국인이니까 맵게 해줄게 하고 지긋한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줬던 건데 그 상황이 주는 맛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진짜 막 이거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진짜 미식이다 라고 했던 거는 지금은 당장 떠오르지 않기는 해. 맞아. 갑자기 먹자마자 주변이 우주로 바뀌면서 머릿속에 만화처럼 난 그런 건 잘 없어. 그런 음식은 한국에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행 갔다 오면 뭐 먹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여행 갈 때마다 뭐 그렇게 막 엄청 맛있는 건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조금 달랐다. 이탈리아는 조금 달랐다 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요리는 뭐 너무 유명하지. 뭐 사실 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피자, 파스타, 뭐 에스프레소 조금 더 나가면 포크도 이탈리아에서 처음 썼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이제 이탈리아 요리가 너무 유명한데 보통 미식의 나라라고 하면은 크게 나오는 유럽 국가 두 개가 프랑스랑 이탈리아. 그치. 근데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좀 다르다. 이 음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해보면 우선 이탈리아가 미식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메디치 가문도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이탈리아 요리사들을 좀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프랑스의 미식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프랑스는 원재료가 가진 맛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배합하고 조합해서 맛을 낸다. 그러니까 셰프가 요리를 지배한다. 그게 약간 프랑스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은 그냥 식자재 그 자체로 내는 걸 선호한다. 자연의 맛. 그래서 나도 실제로 가보니까 되게 투박해, 음식들이. 뭐 되게 휘황찬란하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투박하게 그냥 야채 조금이랑 뭐 이렇게 고기 조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 한 3가지 정도 추천을 해주려고 하는데 우선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의 기본 논리는 뭐냐면 우선 이탈리아는 그냥 식재료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이거 진짜 여행 간 사람들 느낄 거야. 동남아 가면 과일이 그렇게 맛있어. 그치.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 동남아 간 분들은 진짜 다 공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탈리아는 뭐가 제일 맛있었냐? 식재료가 다 너무 맛있었는데 토마토가 미쳤더라고. 토마토랑 치즈가 미쳤어. 진짜 나는 토마토가 이렇게 맛있는 식재료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이 카프레제. 카프레제라는 음식은 그냥 슬라이스한 토마토랑 슬라이스한 모짜렐라 치즈랑 이렇게 그냥 교차로 담아서 놓고 그 위에 올리브 오일 한 바퀴 뿌리고 뭐 가게에 따라서는 발사믹 식초 한번 뿌리는 그런 음식인데 나 그거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어. 이거 약간 그치?
호텔 뷔페 가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뷔페 가면 항상 카프레제 샐러드가 나오잖아.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냥 원재료가 주는 맛 자체가 다르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그 막 셰프들 이렇게 다큐멘터리 나오면 좋은 원재료가 곧 음식의 완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이런 말 같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다르더라고. 그래서 유럽을 가볼 분들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많이 조리가 안 된 원재료 자체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티본 스테이크. 이게 피렌체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맞아. 피렌체 티본 스테이크인가?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는 소고기로 만든 티본 스테이크인데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이 돈 주고 고기를 이 정도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구나. 양적으로도 충족이 된다. 양적으로도 충족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스테이크를 되게 바싹 구워 먹는 스타일인데 여기 가면은 뭐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레어야. 그래? 물론 이제 동양인이면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물어보지 않고 대부분 레어로 갖다 주는데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레어 스테이크를 뭐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런 부드러운 맛으로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거는 까르보나라. 나는 까르보나라가 이런 음식인지 몰랐어. 나도 그 생각 처음 들었는데. 그게 이태리 셰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까르보나라 보면은 진짜 뒤집어진다 그러잖아. 이거를 왜 까르보나라라고 하고 파냐. 크림 파스타가 아닌데 까르보나라는. 그러니까 나는 까르보나라 솔직히 먹어본 그릇수로 따지면 진짜 한 100그릇은 넘게 먹었을 텐데 다 크림 파스타였거든.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실제로 시중에서 까르보나라 소스라고 해서 파는 것들 사서 이렇게 파스타면 끓여가지고 해먹으면 항상 크림 파스타였는데 사실은 계란 노른자로 만든 게 까르보나라였다. 그치. 에서 먹어봤어? 나는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탈리아를 가본 적은 없고 그 이탈리아 식으로 만든 까르보나라는 먹어보긴 했어. 한국에서? 어땠어? 나는 좋았는데? 뭐 차이점 이런 거 느꼈어? 차이점이 당연히 있지. 근데 크림 범벅이 돼서 막 후추 엄청 많이 넣고 우리나라식으로 먹는 까르보나라 말고 그냥 나는 계란이랑 그 치즈 갈아 놓은 거? 그것만 맞아. 들어간 까르보나라가 약간 전통인 거잖아. 그래서 난 그게 더 담백하고 맛있던데? 나는 이탈리아에서 가서 먹은 까르보나라가 너무 맛없었어. 별로였구나. 한국식에 길들여진 거지. 랜서님이 맛이 괜찮았다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달랐을 수도 있어. 그치, 왜냐면은 그치.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까르보나라는 나 너무 강했어. 짰지. 짜고 엄청 짜. 그냥 짜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되게 느끼하고 짜고 느끼하고 좀 나는 좀 비리다 생각했어. 너무 나한테 강해서 거의 못 먹었던 기억이다. 혹시 까르보나라를 몇 군데서 먹어봤어? 그 개수까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냥 까르보나라를 거기서 딱 먹는데 이게 뭐야? 까르보나라 내놓으세요.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내가 아는 까르보나라 달라. 인종차별 아니야? 이게 찐 까르보나라일 리가 없다. 음. 나는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미식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살이 쪽쪽 빠졌어. 그럴 수 있지. 음식이 안 맞아. 안 그럴 수 맞았구나. 근데 나는 까르보나라를 처음에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가서 먹었는데 지금 얘기했지만 딱 먹는데 너무 짠 거야. 그지? 내가 그래서- 먹은 것만 그랬다. 인종차별 나온 거 아니지? 그래서 나는 이게 제대로 음식이 된 건가? 근데 그 진짜 맛이 이상했어. 혹시 셰프가 실수를 했나? 그럴 수 있잖아. 그치. 혹시 까르보나라를 모르는 셰프. 아니 혹시 치즈 대신에 소금을 넣었나?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짠데 그래서 나는 세 군데를 가봤어. 혹시 내가 잘못 먹었나 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범례도 있지. 근데 지독하다. 혹시나 해가지고 세 그럴 수 군데를 있지. 갔다고. 그 첫 번째 갔는데 너무 짰고 두 번째 갔는데도 너무 짠 거야. 그래서 이건 원래 이런 원래 거다. 이런 건가 했는데 세 번째를 갔어. 그게 이제 트레비 분수 옆에 있는 로마 트레비 분수 옆에 비쌌겠다. 있는 곳인데 거긴 맛있더라고. 너 인종차별 당한 거야. 왜? 다른 그 이탈리아인들에겐 짜게 잘 나갔고 저희 동양인 뭣도 모르는 동양인이 왔으니 쟤네 입맛에 맞추자 이렇게 준 걸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부드럽고 뭔가 그 노른자만의 그 야들야들한 부드러움과 덜 짰는데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 그 까르보나라 이제 계란 노른자랑 치즈랑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잘게 조사진이란 말 좀 이상한데 조사진? 잘게 찢어진 조져진? 이제 다져진 어쨌든 잘게 잘라진 고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콴찰레라는 고기인데 그게 염을 한 거야. 소금에 염을 해서 그걸 같이 비벼주는 거라서 그 고기를 빼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너가 이렇게 나왔는데 뺀 거야? 아니면 빼서 달라 한 거야? 아니 나왔는데 좀 뺐지. 분류를 시켜가지고. 옆으로 좀 치워서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탈리아 가서 피자도 많이 먹어보고 뭐 아이스크림이 아닌데 젤라또? 젤라또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좀 격차가 심해. 어디서 먹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서 먹어보는 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근데 전반적으로 다 짰지 너도. 다 짜. 나만 그렇게 느꼈던 거 아니지? 나는 제일 맛있었던 게 토마토라니까. 나는 유럽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컵라면을 먹어. 그게 너무 맛있었어. 아니 근데 내 친구는 이제 서구권에서 너무 짜잖아 어딜 가든 사실. 그래서 그냥 누룽지 가져가더라. 아 좋다. 그냥 똑똑하다. 햇반이랑 다 챙겨가야 되나 봐. 그치 누룽지 그냥 가져가가지고 숙소 돌아와서 그걸로 짠기를 내렸다 하더라고. 근데 나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다고 생각했거든. 사실 나는 그 올리브 오일 자체도 너무 맛있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원재료 자체가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조리가 된 음식보다 샐러드나 그 특히 피자도 뭐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말고 그냥 토마토 올라가 있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마르게리따 같은 거에서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다? 나도 살이 빠져서 왔어. 어떻게 그러지? 너도 입이 좀 안 맞았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컵라면이나 뭐 햇반 이런 걸 전혀 안 들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배가 작아져. 활동량은 많은데. 활동량은 많은데 점점 이제 피자를 처음에 막 와이프랑 둘이 가서 한 판을 다 먹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한 판을 못 먹어. 그걸 짜서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평소 먹는 양에 비해서.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식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프랑스랑 이탈리아를 같이 가는 분도 많아.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스랑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가는 분들이 많은데 가게 되면 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미식의 차이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 미식 파트에서 이렇게 3개 추천을 했고 굳이 하나를 뺀 게 와인을 따로 뺐어. 사실 와인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프랑스가 나와야 돼. 그치. 구대륙 와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서유럽에서 나오는 와인을 구대륙이라고 하고 이제 미국이나 남미처럼 이제 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와인을 만드는 생산지를 이제 신대륙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대륙 와인의 양대 산맥이 어디냐? 라고 하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프랑스랑 이탈리아가 뽑히지. 근데 물론 나도 와인을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정도지. 내가 뭐 와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배운 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프랑스 와인과의 차이점은 프랑스 와인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질감과 바디감을 추구해서 비교적 적은 포도 품종을 변태처럼 매달려서 최상의 와인을 만들어내는 데에 최적화돼 있어. 그래서 프랑스 와인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 포도의 품종이 다 어디서 들어봤던 애들이야.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만 좀 적은 품종을 와이너리마다 극한으로 뽑아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린 이렇게 할 거야 해서 엄청나게 고급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이탈리아 와인은 이 설명이 되게 웃겼는데 그냥 여기저기 마을마다 포도밭이 있고 그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드는 거다. 정감 간다. 이게 이탈리아 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김장 담그듯이 맞아. 그런 느낌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으려고 만드는 와인이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 품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 프랑스 품종을 갖고 와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기도 해. 그래서 왜 프랑스 품종을? 그러면 맛있어서.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피렌체라는 큰 도시가 속해 있는 그 토스카나 지방을 가면 여러 마을이 있어. 토스카나도 와인 이름 아닌가? 토스카나 지방 이름이고 엄청 큰 지방 이름이고 토스카나의 많은 마을들에서 이제 와인을 만드는데 그냥 그 마을마다 가면 그냥 자기네 로컬 와인이 있어. 그래서 그냥 로컬 와인 시켜 먹으면 그냥 다 맛있어. 물론 내가 그 맛을 다 구분할 정도로 상급자는 아니지만 그냥 홀짝홀짝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들, 그러니까 좀 더 정감 가는 와인들,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토스카나의 유명한 와인들이 있다면 뭐 키안티 와인 유명하고 몬탈치노, 바롤로 뭐 이런 거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이 와인 토픽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결국 요약을 하자면 이탈리아에선 무슨 와인을 먹어야 되나요? 그냥 너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의 로컬 와인을 먹어라. 그러면은 가서 로컬 와인 주세요 이러면 돼? 로컬 와인 글라스로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냥 와인 리스트를 보면 맨 위에 가장 싼 와인이 하나 있어. 그런 거 시켜라. 그게 그냥 로컬 와인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병을 보여주니까 병 사진 살짝 찍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슨 와인인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와인 토픽에서 레드 와인 하나, 화이트 와인 하나를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 레드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와인을 추천하려고 해. 이게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니까 몬탈치노 지방에서 나온 브루넬로 와인이라는 뜻이야. 개 비싼데?
아니야.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검색하니까 나오긴 하는데 10만 원 후반이네요. 20만 원 초반 한 병에. 거기서는 얼마 정도에 먹을 수 있죠? 나는 한 4, 5만 원에 먹었던 것 같은데. 현지라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르지. 그치. 나 현지 마트에 가서 사서 숙소에서 먹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설명을 좀 해보자면 산지오베제 그로소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이 와인이 참 특이한 게 단맛이 거의 없어. 그리고 묵직해. 바디감이 엄청 세서 묵직하고 씁쓸한 그 탄닌감이라고 하는데 그 씁쓸한 맛이 강해서 우리가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가볍고 호로록 마시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되게 묵직해. 그럼 약간 호불호 갈리지 않을라? 호불호가 갈릴만 한데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괜히 오케이. 10몇만 원 주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사서 먹었는데 이 뭐야 이게. 추천하는 게 아니구나. 추천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아니야. 근데 이게 이탈리아 4대 와인 뭐 사실 다 마케팅이긴 하지만 몇 대 와인 하면 항상 들어가는 와인이야. 하지만 주의는 해라. 그치. 근데 맛이 좀 생각했던 와인과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술의 느낌에 더 강하다. 좀 더 그 뭐라고 할까 씁쓸함이 강한.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반대로 화이트는 아주 스윗한 걸 하나 추천하려고 제발요. 하는데 스파클링 추천 가능. 맞아. 모스카토 디 아스티라고 피에몬테 아스티 지방에서 나오는 모스카토로 만든 와인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와인 처음 나도 입문했을 때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 이름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름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되게 뭐랄까 직설적으로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스카토 디 아스티면 아스티에서 만든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더라고. 근데 이 모스카토라는 이 품종 자체가 청포도야. 그지. 청포도여서 굉장히 달아. 스파클링 와인 하면 다 모스카토라 봐도 무방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이지. 그치. 그리고 모스카토 디 아스티가 이제 아스티 지방에서 나오는 꽤 유명한 와인인데 화이트 와인이고 당도가 매우 높아. 얼마나 높길래 그래? 딱 마시면 약간 이거 음료수인가? 디저트처럼 마실 수 있는 와인인 거지. 그리고 매우 가볍고 바디감이 별로 없어서 매우 가볍고 그러니까 호로록 넘어가는 느낌인 거지. 그리고 달달하게 한잔하고 싶을 때 많은 곳에서 추천하는 좀 저렴한 와인이기도 해. 그래서 모스카토 디 아스티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픽을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 처음에 종교로 시작을 해서 종교 모르면 사실 뭐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 없다. 그리고 미술. 사실 미술도 사실 종교랑 많이 엮여 있긴 한데 미술도 르네상스를 모르면 즐길 수가 없다. 최소한 르네상스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 한두 편 정도 보고 가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자유여행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그 오디오 가이드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지? 가이드 투어? 도슨트? 그런 걸 통해서 한국어로 설명을 듣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무조건 들어야 된다 생각해. 어딜 가든. 나는 이번에는 바티칸만 설명을 들었고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설명을 안 들었는데 그 깊이가 달라. 맞아. 시간 더 들더라도 돈을 더 내더라도 무조건 듣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미술도 얘기를 해봤고 사실 미술 안에 포함된 게 건축이라고 한다면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많은 거를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미식 토픽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느낀 점은 그냥 원재료가 맛있다. 내가 동남아 갔을 때 먹었던 바나나를 잊을 수 없고 약간 아프리카 지방 갔을 때 먹었던 패션 후르츠를 잊을 수 없듯이 난 지금 이탈리아에 가서 먹은 치즈와 토마토를 잊을 수 없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약간 원재료가 살아있는 듯한 음식이 이탈리아에서 추구하는 음식이고 프랑스와는 다르게 그만큼 원재료가 맛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와인은 뭐 프랑스 와인도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고 내가 뭐 와인을 이렇게 평가할 만한 입장은 안 되지만 이탈리아 와인은 그냥 그 주변에서 나는 와인이 곧 그 주변의 메이저야. 키안티 지방 가면 와이너리 샵에 키안티 와인밖에 안 팔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를 가든 여기서 나오는 로컬 와인은 뭔지 물어보고 혹은 뭐 리스트를 봐도 그냥 메뉴판을 봐도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를 먹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우리가 소믈리에가 아니지만 야 우리 몬탈치노에서 먹었던 것보다 키안티에서 먹은 건 좀 더 가볍네. 근데 실제로 뭐 찾아보면 무겁다고 써있어도 그렇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지 뭐. 그치. 그게 미식이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20년에 터지고 뭐 이게 사실 원하려고 그런 건 한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3년 정도 여행 돈을 많이 모으게 됐어. 그치. 네. 모았어? 대단하다. 다른 걸로 쓰지는 않았어? 난 모으지 못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오히려 중간중간 그 돈을 썼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간 계속 모아놓은 돈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2주 정도 유럽을 가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와이프랑 갈 거면 한 나라를 2주 가는 게 어떨까? 여기저기 좋지. 여기저기 가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가보게 됐고 오늘 짧지만 이탈리아를 살짝 찍어 먹어보는 사실 이게 찍어 먹었다고 할 수 있나? 약간 핥아보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탈리아 여행을 가실 예정이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안 가시더라도 랜선 여행 가는 느낌으로 리프레시하면서 들어보시면 약간 이탈리아 여행 뿜뿜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또 오늘 나온 모든 소재들은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줄 거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멘트로 준비한 게 이탈리아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추억 여행을 이탈리아를 가보고 싶은 분에게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에피소드였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할게. 재밌다. 그러니까 근데 범례처럼 여행하시는 분들 계시나? 궁금하네. 나도 되게 계획형이거든? 근데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플랜 B를 막 다 세워놓는, 그러니까 루트랑 관련돼서 계획을 빡세게 세워놓는 편이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랑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딥하게 파고 들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범례처럼 이렇게 학구적으로 여행 다녀온 사람 또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사람이랑 여행 가면은 도슨트 따로 필요 없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잖아. 근데 이렇게 숙소를 예약을 할 때 화장실 사진이 있는데 양변기 옆에 양변기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건 뭐지? 라고 해서 안 찾아볼 수 없지. 찾아봤어. 양변기가 2개던데? 약간 이런 찾아봤는데 그게 비데라는 거야.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비데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진짜.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초록색 창에 이탈리아 비데라고 치면 무슨 손빨래 하는 것 같이 생긴 약간 이렇게 동그란 난 기억이 왜 안 나지? 세면대 같이 생긴.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물을 틀면 그게 엉덩이를 향해 물을 쏴. 그래서 그게 비데래. 근데 우리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용변을 보는 것과 비데를 이용하는 게 같은 자리잖아. 그치. 근데 걔네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더럽겠다. 아 그런가? 그렇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한 곳에서 다 한다고? 이러면서? 근데 난 그게 더 이상한데? 뭔가 용변을 보고 그 상태로 이동을 한다는 게 어기저기 이동을 해서 물을 틀고 뭐 엉덩이를 닦고 물을 잠그고 손을 닦고 약간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있더라고. 이 우리한테 비데는 사실 일본에서 넘어온 비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데인데 그치. 이탈리아에선 예전부터 비데를 썼대. 사실 이제 흑사병을 포함한 예전 이제 중세 시대부터 도는 이런 전염병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치. 비데를 프랑스인가 이탈리아인가 어쨌든 어디서부터 처음 고안을 해서 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라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 숙소에 가면 양변기가 2개 있는 듯한 이상한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또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고 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참 학구적이긴 했네. 이렇게 길을 알아보잖아. 뭐 어디 뭐 몬탈치노를 갔다가 시에나를 갔다가 뭐 피렌체를 갔다가 이렇게 길을 알아보는데 이상하게 마을들이 다 언덕에 있어. 안 찾아볼 수 없지. 궁금한 거 못 참지. 왜 이탈리아 마을들은 모두 언덕에 있나요? 뭐 이런 걸 검색해보니까 이유가 나오더라고. 근데 앞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지냈느냐? 다 도시국가였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면 도시를 방어하려면 언덕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언덕에 있기도 하고 웬만큼 큰 도시가 아니면 다 언덕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로마나 나폴리나 피렌체 같이 정말 성공한 도시 국가들은 좀 평지에 있는데 시에나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 조금 위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또 뭐 그런 근거가 있더라. 뭐 여행 계획할 때 그런 거 찾아보던 기억이 갑자기 엔스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네. 신나가지고 또 얘기를 그래서 아까 클로징 멘트는 했지만 이제 여행에 대한 좀 기대감이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에피소드였길 바라면서 진짜로 끝내보도록 할게. 들어와서 고마워. 안녕. 안녕.